카메라가 저건가요? 네. 이렇게 하는구나. 신기하네. 야, 또 시골 사람이 또 여기 와서 이런 걸 다 해보네요. 천안이 왜 시골입니까? 천안 분들 좀 서운해하세요. 천안 사람들은 뭐 1호선이 가니까 뭐 경기도권이 하는데요. 오늘 1호선 타보니까요. GTX를 천안까지 연장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평택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평택만 가면 천안은 그러니까요. 얼마 안 돼서 끝도 없이 오는데 아유 1시간 타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급행 타면 좀 낫죠. 일단. 낫죠. 근데 그런 걸 잘 대중교통 이용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면서. 이게 또 원래 여기라서 영등포역까지 오는 거 있으면 가깝긴 해요. 영등포역까지는 또 도보라서. 예. 안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 시골 사람 티나죠. 느리게 살기님이 잘생겼다고. 아 그래요? 아이고. 아 멘토리님이구나 멘토리님. 예, 아이고. 네, 이게 다 나오는구나. 네. 아. 물국사마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니 필반도 필명인데. 아 필명이고 사마는 제가 나쁜 쪽 별명이 많습니다. 좋은 쪽. 지인들이 뭐 워낙 하이에나들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사람 볼 줄 아시네. 네, 친근하다. 네, 친근하다. 네, 그런 말씀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들 하세요. 또 같은 투자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아저씨입니다. 뇌가 가장 섹시한. 저분은 또 뇌를 또 한번 검증을 하신 분 같아요. 예, 저희 식구도 같은데요. 네. 뭐 좋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좀 들어오시면 네. 30분 됐으니까 2, 3분 정도 있다가 바로 인사하고 그렇지. 시작하시면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네, 아주 호탕하고 웃음 멋지다고까지. 아닙니다. 저야 뭐 네. 인지도 오늘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죠 이런 거. 이거 일단 녹화 방송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네. 그냥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음. 지금도 녹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스크롤 땡겼는데 녹화가 되는 거니까 실시간 방송이라서. 네. 그래서 아마 좀 오늘 요 링크 이제 요 공유한 거 있잖아요. 요거 네. 드리면은 주변 분들한테 바로 알겠습니다. 공유할 수도 있고 좋아요. 톡은 잘 쓰는데 이런 것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게을러서 실시간 해놓으면 그냥 이게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좋아요. 저도 시간 절약하고. 이게 좋아. 안 그래도 그때 박 팀장님한테 맥주를 갖다 놔라 편하게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하게 부탁드렸었는데. 나중에 강의하실 때는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편한 걸 좋아해서 오프라인 같은 거 배려해 주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이제 50분에서 200분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한 1000분 정도까지 들어오시니까 그래요? 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이 거시 경제 분석과 각종 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튜브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재 스마트튜브에서도 강의 모집하고 있는데 물국필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름 밝히는 것보다 물국필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으시죠? 예, 그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알 사람은 다 알지만. 네, 알겠습니다. 물국필반님이시고요. 물국필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직장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아닙니다. 예. 예, 그룹사니까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요. 산업입니다. 산업이. 네, 회사에서도 워낙 또 일을 잘하시는 분이실 텐데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길게 하는 것들보다는 물국필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한번 좀 오늘 1시간 반 정도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기 묵을필반입니다.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는 건 또 처음인데요. 살을 더 뺐어야 되네요. 지금 요즘 네,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예.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자이고요. 네. 주로 이제 갭 투자 위주로 이제 약간 오소독스한 스타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분양권이나 그런 것들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 흐름이나 순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타이밍 투자라고 옛날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투자 뭐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제 한 10년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게 잘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자기 전망과 전문가들 전망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거시경제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부동산과 이제 투자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하죠. 이제 빠져 세상 답사기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제 매크로 이야기도 많이 해서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냥 숨어서 사는 그냥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실 거고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들. 아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블로그 활동도 안 하시고 카페 네. 활동도 안 하시고 오직 투자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외부 강의를 해주시는데 또 이번에는 저희 특별히 또 스마트 튜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아유, 네. 영광입니다. 네, 스마트 튜브 이 회원님들한테 정말 좋은 강의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신청 링크는 아마 요 유튜브 밑에도 있을 것 같고요. 제 블로그도 있고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도 있으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 물고기 형 잘생겼다고 하십니다. 네, 잘생긴 물고 필반님과 한번 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좀 준비해 주신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얘기하기 전에 네. 한번 이제 요거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2022년도 네. 많은 분들이 좀 뭐 그 전까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상 투자할 것들이 남았느냐. 그리고 또뭐 금리가 오른다. 네. 대통령이 또 바뀌는데 이게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들 또 좀 정책이 또 안 바뀌고 같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결론적으로 일단 네. 2022년도에도 우리가 좀 투자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70% 정도 대답인데요. 네. 물론 투자할 곳은 있습니다. 있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작은 성과죠. 20년, 21년 대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온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면은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좋아하던 그 머거렛 대처 그 영국 그 전 수상의 이제 철의 여인이죠. 그분의 말 좀 빌려서 잘하면 올해 그 컨셉을 잡고 사실 저는 가버닝 메시지를 잡아서 이제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티나라고 하죠. There is no alternative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안은 없다. 이게 올해 그 제가 잡은 22년도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 가버닝 메시지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20년, 21년에 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한 해가 2022년이라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20년과 21년에 나왔던 그런 성장 그렇게 소액 투자로 어느 정도 레버리지로 맥시멈으로 땡겨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수익률은 사실 나오진 않겠죠. 19%씩 상승하고 21%씩 상승하던 그런 상승률은 없겠지만 네. 그 절반인 10%, 이제 9%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동안 20년, 21년은 사실은 비정상의 시기였고 그리고 투자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사실은 투자 시기를 보면은 18, 19년도에 역전세를 맞으면서 그렇죠. 19년까지 역전세 맞은 분들이 2년 동안의 전세를 다시 갱신하면서 21년까지 사실은 웬만한 그 투자를 좀 하셨던 분 사실 묶여있던 시기에 자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돈이 없지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오히려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수익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투자를 몇 년 이상씩 하신 분들과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동등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에 하늘문이 3번 열리던 기회가 있어 그 세 번째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동등한 기회가 주었던 시기였고요. 지금부터는 그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기죠. 이게 매크로 환경이 전 순환론이다 보니까 순환하는 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순환의 흐름의 정점은 아니고 아직도 올라가는 중인데 7분응선, 8분응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먹을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쉬실 게 아니라 투자는 지금 투자하게 되면 물론 지금 법인 투자도 있겠지만 지금 정석적으로는 2년씩 뭐 4년씩 가져가는 전세 그 사이클 생활했을 때는 2년 후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떠냐 이거보다는 2년 후의 환경 2024년 환경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주로 투자를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설명하겠지만 네. 그럼 2024년 6월이에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투자하는 거는 그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복잡하고 쉬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집을 샀는데 사자마자 집값이 올랐어요. 사자마자 한 2억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대로 가다가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2년 후에 만기될 때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1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집이 팔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샀는데 쭉 가다가 점점점 나아져서 1년이 다 가만히 있다가 만기가 다 돼가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순풍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집이 팔기 편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예. 그 시기가 지금인 거예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할 때가 있느냐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그 70%의 답으로 물론 있다. 그렇게 하지만 투자는 항상 지금 해서 당장 빠지는 법인 투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2년 후를 바라보고 시계를 바라보고 그 이유를 바라보고 지금 내년 맞는 시기에 맞는 가격대와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시계를 단순히 올해만 보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길게 긴 호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일단 박수 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와, 이게 뭐 우문 현답을 해주셨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굉장히 약간 그 인프르 한 10여 년 동안의 투자 환경들을 임팩트 있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70% 80%는 아직까지도 투자할 환경이고 지금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예. 근데 그 이전보다는 분명히 어려졌기 때문에 네, 그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물불 필감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도 한번 꼭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하는 게 맞다. 예, 좀 일단 멋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더 시작을 할까요? 지금 그 가장 화두가 되는 것들 당장 이번 주도 그렇고 네. 우리가 오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환경에서도 불과 이틀 후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을 바다를 건너가는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죠. 5월 FOMC가 있죠. 거기서 이제 잠깐 화면을 잠깐 어떻게 화면 띄울 수 있나요? 보여드릴까요? 네, 띄워드리면 제가, 감사하겠는데요. 그런 건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워낙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 인건비가 아니신데. 예. 저기 예. 네, 마우스도 쓰셔도 되고요. 이걸로 하면 되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뭐 포인트 이런 거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화면 보시면 될까요? 예, 화면 보세요. 이 자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네. 포인트를 잠깐 이걸로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좀 멋있는 걸로 바꿔드릴까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이 아, 제가 하나 알려주신 게 있는데 잠시만요. 또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료가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박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기존에 FOMC가 있었고 지금은 FOMC가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5월 달에 진행됩니다. 5월 4일 당장 이틀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해주시고 two hikes, three hikes 해가지고 이게 금리 올라가는 스텝인데요. 네네. 이제 원래 그 금융 마이스트로죠. 이제 벤 버네키 다음에 그 누구지? 갑자기 안 나네요. 긴장돼서 파월? 파월 그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이름 기억 안 나요. 넘어갔어요.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0. 베이비 스텝이라는 게 생겼어요. 0.25%라 해가지고요. 두 번을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5월에는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원 스텝, 투 스텝. 네. 그래서 두 번의 금리 인상에서 0.5% 포인트를 올리게 돼 있죠. 빅 네. 스텝이죠. 이게 네. 100%의 확률이. 그리고 문제는 이번 FOMC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이제 어느 정도 테이퍼링 텐트럼이 아니라 레이트 하이크 텐트럼이랑 생긴 이유가 0.5bp를 올리고 네. 그리고 또 6월입니다. 한 달 후에 5월 다음 6월이죠. 6월 네. 15일 날은 시장이 100%의 확률로 예상하는 게 네. 무려 0.75%, 0.75% 이제 세 번을 올립니다. 그리고 7월에는 더 올리죠. 더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리죠. 빅스텝 두 번 네. 연속해가지고 0.5%. 셋을 합치면 지금부터 5월부터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미리 가 있는 금리 인상은 지금부터 무려 1.75%를 더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1.75%를 올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7월이 되면은 네. 2.0%가 되는 겁니다. 2.0에서 2.25%.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근 10배, 100%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뭐냐 금리를 더 올리지 네네, 않다 보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이번 이창용 당선 이제 그 후보자는 이제 네. 되셨죠. 이제 한국은행장이 네,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네. 감안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큰 걱정할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걱정은 바로 이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은 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동산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무너질 것이다. 음. 이자를 누가 감당하냐? 시장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네네. 이것 때문에 폭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하락에 대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건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두 번째 그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넘어가면은 네. 제가 이걸로 체크를 좀 해보면은 오. 이렇게 네. 표시한 시기가 있어요. 이게 1988년에서 89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네.
94년에서 95년 기준금리 인상. 이때가 가장 단기간에 음. 짧게 1년 동안에 3%씩, 3.3%씩 팍 진짜 가차없이 오르던 시기예요. 굉장히 위험하시겠죠. 그때 그래서 3%씩? 예, 와, 대박. 그래서 89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이후로 금리 인상을 못 이겨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불어났었죠.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이 왔었고 94, 95에서 금리를 올리고 못 버티고 북미에서 멕시코에서 데킬라 파동이 일어났었어요. 데킬라 파동. 리세션이 나왔죠. 다 리세션을 동반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022년에서 현재 시기는 거의 똑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금리 올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올리겠다는 말만 있는데 텐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1% 미만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공포를 갖느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포의 핵심은 연준의 의사들이 일부러 이빨로 조지는 거예요. 이런 말 써도 됩니까? 아, 예. 됩니다. 예. 예. 더 심한 말 쓰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하시죠.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겁을 줄 때는 너 그렇게 하면은 혼난다.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하면 혼나는 사람이 그 겁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쫄지가 않죠. 뭐에 멍청한 놈 그래요. 근데 너 이런 뭐 신발 색깔이 18색깔 뭐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그런 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되고 쪼게 돼 있어요. 네네. 그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연준 의사들이 시장에 겁을 준 이유는 시장이 겁을 먹고 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겁을 먹고 스스로 낮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중의 심리였고 이거 이제 그 도입부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얘기 들어가면 이런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졌냐? 여태 그런 적은 없어요. 사실 좋은 예로 금리 얘기를 네. 다시 좀만 더 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 자료를 이건 어떻게 보세요? 클리어? 클리어 없으면 네. 됩니다. 아 좋네요. 네. 신문물 그리고 좋네요. 쓰시려면 요거 주시면 이제 또 좀 빨간 거 원하시면 이거 빨간 걸로 되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오해를 첫 번째 풀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가 2008년, 7년, 8년에 우리는 그 기억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가장 큰 부동산 최근에 겪었던 그 버블이 있었죠. 네. 버블이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네. 우리 서프라임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07년 8년에 겪었어요. 그때도 금리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빅쇼트. 그렇죠. 네. 영어 빅쇼트. 근데 아까도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어땠냐? 금리 수준이 2008년에서 6년 전 미리 그냥 올렸으니까 이 녹색이에요. 이렇게 가요. 오. 굉장히 긴 시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에 적응하는 시간을 줬던 거예요. 사실은. D+12 이게 저기 월이죠, 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네, 굉장히 긴 시간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그럼 왜 금리가 이때 무너졌냐 하면은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이름의 힌트가 있어요. 서브프라임 등급이라면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수님도 그렇고 다 사회 지도층이고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네. 신용도가 좋고 금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고신용자라고 하죠. 이게 670 그런 게 아니라 750점 이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서프라임 등급의 문제가 뭐냐면 650 밑으로 진짜 우리나라로 옛날 등급제로 치면은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 대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월급이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가 채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네. 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개설린 가격. 개설린 가격이 주간 실시간 소매 가격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 서프라임 위기 때는 보시면은 최대 4달러를 넣었어요. 이게 갤런당 4달러 넘자 갑자기 급장스럽게 4달러 넘게 됩니다. 8년 넘어와서. 그러니까 한 달에 편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150 월급 받는 사람이 미국은 아시겠죠? 미국을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두 가지를 챙겨야 돼요. 첫째, 렌트, 집을 얻어야 되겠죠. 집을 얻었고. 두 번째는 차를 빌려야 돼요. 오토론. 예.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하죠. 예.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요. 3보 이상 승차해야 돼요. 워낙 넓어가지고 미국은.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차를 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필품의 기준은 사실은 차예요. 집당.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렌트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일정의 유류세와 그 다음에 오토론을 항상 빼놓고 그 다음에 그 옷값, 식료품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대출이자가 늘지만 하지만 그 중요한 게 대출이자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경기가 좋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 사람 서프라임 등급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몸빵이 돼가지고 터지지 않고 있던 거예요. 계속 대출이 그래서 됐던 겁니다. CDS
뭐 상품 들어와서 뭐 이런 기술적인 용어들 빼고 그렇게 몸빵이 되니까 안 터지네? 계속 빌려줘. 안 터지네? 계속. 은행에서 계속 그 풀링을 통해 가지고 그 스플링을 쪼개가지고 이걸 계속 상품을 만들고 있어. CDO, CDS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이걸 계속 받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터지나다. 이게 어느 수가 터진 게 뭐냐? 바로 유가가 갤런당 소비자가로 갤런당 4달러를 넘으니까 개솔린이 얘들이 이제 유가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굴려야 또 대출이자를 벌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차를 굴리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차는 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이 되겠지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갤런당 4달러 넣기 시작하면서 연체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90 days delinquency rate 해가지고 하우스 론이라는 게 있죠. 그 모기지 돈. 그걸 연체를 시켜 90일 이상 연체율이 올라가면 미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얘들이 이게 먼저 까봐라 했더니 이거 서프라임 애들이네. 이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안 돼 위험해 회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시장에 경고를 줬죠. 집값이 너무 버블이었어요. 이거를 갑자기 회수하기 시작하고 여기 대해서 금융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약한 고리부터 터트리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서프라임은 금리 때문에 금리는 환경이었고 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스모킹 거는 사실은 유가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집값은 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중력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경기의 반등과 회복과 상승 국면, 이거를 V-shape이라고 하죠. 네. 이 국면에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르는 구간에서는 이게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네.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말했죠. 내러티브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되면서 집값은 안 떨어져 올라간 힘이 있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떻게 하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미 4달러를 넘었어요. 결론 아시겠지만 워낙 뭐 유크레인 그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밑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위에 자료는 단순하게 명목 이제 유가고요. 네. 밑에 자료는 뭐냐면은 이게 명목 유가에다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니까 소득. 네. 그 사람들의 소득과 그들 개솔리는 연비가 또 기술 발전이 되잖아요. 기술 발달에 통해서 연비와 소득을 합산해서 똑같은 유가가 지금은 어느 정도냐 봤더니 이래요. 즉 뭐냐면은 아직도 위에 자료처럼 똑같이 갤런당 4달러를 넘었지만 이제 지옥 문이 열리고 아마겟돈이냐? 아니란 거죠. 아직도 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 수치로 하면은 지금은 갤런당 8달러를 가야 서프라임이 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2배. 그렇죠. 금리는 환경일 뿐이고 환경 조성자 물론 제일 묻으니까 제일 위험하고 무섭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죠. 막연한 공포를 버렸으면 좋겠다. 금리가 오른다 부동산 경기가 망가진다? 결과론이야. 안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만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있고 지금 네.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멈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이따 계속 할 건데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이 거래량이 멈추면서 시장이 점점 더 경직되고 네. 금융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 한 개만 짚고 넘어가면은 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면 부동산을 계속 투자하러 처음 말하는데 처음 보는 듣보잡이 사기꾼같이 생긴 놈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거죠. 네. 이게 요번에 이제 6월달 FOMC에도 똑같이 이제 닷플롯이 나올 겁니다. 점도표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3월 FOMC 점도표인데요. 이 녹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녹색선. 네. 보면은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게 22년도에는 우리가 물론 또 올라가겠죠. 1.9, 2%로 정할 거다. 대충 2%야. 우리는 미국 기준금리는 22년 말에는 2%야. 물론 6월달 바뀔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23년에는 더 올릴 거야. 2.5 넘어. 너네 죽어봐. 2.75야. 죽어봐. 그래요. 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예요. 여기는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올해 22년 11월 달에 그때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의 전체가 바뀌고 미국 주지사의 36개 주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같은 공화당 미국 입법 의회 정치에서는. 네. 그런데 24년에는 플랫이에요. 즉 뭐다? 23년부터 금리를 안 올린다. 벌써 이상하죠? 물가 상승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24년은 멈췄다가 그 이후 롱거런, 그 이후부터 롱거런의 주로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보시면 돼요. 네. 뭐냐?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 상태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상태.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경보 정도.
곁담이 찰지 안 탈지 딱 그 정도. 딱 좋은데 할 정도가 이게 거의 2.4%예요. 이게 미국의 롱거런 즉 중립금 2.4%예요. 중립금리 수준을 회귀한다. 이게 뭔 말이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왜 제가 24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영감쟁이들의 그 페드 FOMC 영감쟁이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시를 다시 한 대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물가 히스토리 현재 올라온 물가예요. 거의 8% 가까이 왔어요. 근데 블룸버그도 그렇고 도이체방크도 그렇고 예상치는 결국은 내려옵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듀얼 맨데이트도 물가 타겟팅 목표인 2% 이 빨간 선까지 23, 4년 내려와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좀 극단적이게 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는 물가 얘기 안 해요. 우리 물가 얘기 안 해요. 올 하반기부터 우리는 물가가 아니라 경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너무 5, 6, 7월 달에 3개월 동안에 FOMC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1.75%포인트를 올리고 지금 3배 이상 4배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QT가 오면서 양적 긴축이 되면서 유동성 흡수하기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가 훼손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미국도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감안해서 바이든 정부도 민주당도 그렇고 경기로 돌아설 거예요. 지금 뭐다? 이제 이때부터 완급 조절, 완화. 그러니까 이제 잡아트려 놓고서 이제 아프지 미안해 좀만 일어나 줄래? 이렇게 이 분위기가 날 거예요. 완화가 돼요. 한국 지금 부동산 얘기는 빼고 얘기해도 대충 느낌이 오죠. 6월 이후에 우리가 대선 이후에 6월 1일부터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그 공약들의 이행에 따른 부분의 분위기 그리고 6월 1일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면서부터 거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요번 종부세를 포기하고 이미 5월달 중순 넘어가면 포기해야 돼요. 못 팔아요. 잔금 어떻게 몇 천만 깎아줘봤자 15일에 잔금 칠상 없어요. 어차피 6월달 넘기기 때문에 매물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매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활발화되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호재도 보고 빙하기가 풀린다는 소리예요. 올 하반기는 그래서 상고 하저의 그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걱정 부분이 있었다면은 부동산 그 심리로 치면은 상저 하고의 이제 부동산 분위기 거래량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열심히 투자 준비도 하시고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고 여기 쭉 좀만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카메라 보고요. 예. 한번씩 웃어주세요. 얼굴 잘생겼는데 안 보여준다고 막. 이 카메라가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건가요? 이번엔 여기요. 그거예요? 네. 신문물이 익숙치 웃어주세요. 않아서. 뭐,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네. 오프에서 만나요? 네. 자, 이어서 얘기하면은 네.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얘기는 빼고 네. 이번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예.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좋아. 하반기 왜 5월 11일 이후부터는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때부터는 윤석열 정권 바뀌면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이에 그 약간 20일 정도가 채 안 되는 시간, 대충 3주 시간 동안 굉장히 박빙일 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이번에 그 국힘당의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대선이. 깻잎반장 차였죠. 23만 표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날이 서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당이 됐죠. 국힘당이. 이들은 이 승리 모드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해서 이행을 굉장히 빠르게 조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소 야대의 지금 식물 정권이에요. 안타깝죠. 178석은 그렇죠. 저쪽이에요. 죄송해요. 저쪽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네. 정치적 성향일 수도 있겠는데 저쪽이에요. 반대편이에요. 네. 아더사이드 때문에 그때 이들이 이 자료에 보시면 중요하게 제가 표시를 쉐이핑을 했는데요. 이렇게 분홍색을 표시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기대에 가지는 것들 잘 보세요. 가장 취득세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 국회 간다는 소리는 178석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년 후에 해야 돼요. 2년 후에. 2024년 4월 12일이 국회의원 선거예요. 22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못 바꿔요. 민주당이 이거 안 해줘요. 물론 가능은 해요. 그 전에 23년 하반기부터 24년 넘어가면은 아까 그 금리 이야기 봤잖아요. 금리가 24년부터 플랫이라고요. 왜 금리가 안 올리고 플랫이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24년부터는 지금보다 경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완화 이야기와 부양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이해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250만 원 할 수 있어. 국토 시행령으로. 아시겠죠? 지금도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국무회의를 국무회의가 열려서 국무회의에 그 15명에서 30명의 그 국무위원들이 들어간 이들이 다 장관들이에요. 이들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이제 청문회를 넘어가가지고 이들이 합쳐져가지고 국무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안건을 대통령한테 올리면 이게 시행령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야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계속 잡아뜨리죠? 멱살잡이 하고 있죠, 지금. 뭐죠? 시간 끄는 거예요. 네. 6월 1일 전에 국무회의가 못 열리도록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이들이 모이면 시행령을 시행하게 되거든. 대통령령으로. 이거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되긴 될 거니까 하반기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안정 정밀진단 해제나 가중치 변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나 시행령, 대통령 그렇죠. 시행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러니까 국회 안 가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6월 1일 전에 부동산 역풍 때문에 몸살이지만 그 지나고 나면 이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 이거 다시 용적률 인센티브 이거 이제 1기 신도시랑 난리 났죠. 과세 표준 가격이나 이거 할 수 있죠. 세금 취득세 부분이랑 그런 거.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취득세 이런 거 다 못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2년 후에나 열심히 표하시자고요. 지금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바라지도 마시고 뭐 법인 뭐 어쩌다 하지 마시고 네. 조정적 2주택자 과세 완화 이거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6개월마다 주정심이 열리죠. 네. 올해 6월 주정심 열리면은 그 지방선거 전으로 이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공약으로. 이거 풀면은 다 이거 무력화되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뭐 종부세 이런 거 안 돼요. 바라지 마시고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어요. 작년과 없어요. 똑같이 하던 걸 해야 돼요. 법인은 단타를 쳐야 되고 종부세 어차피 되니까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번 주말 지나면서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경기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면서 법인이 뭘 샀을까 고민하시는데 법인 여러분들 그걸로 뭐 살 수 있어요. 종부세 때문에 못 사요 비싼 거. 쌀 수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생각한 1억 이하짜리 작년에 개미를 다 샀어요. 없어요 별로. 저도 쭉 주로 이제 좀 싼데 만만한 데도 수원 쪽부터 쭉 봤는데 시세를 작년에 1000개, 2000, 3000개 하던 건 지금도 5000, 7000개예요. 그거 너무 바라고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가는 건 이제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하죠. 그런 것 쪽에서 단타 쪽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오소독수하게 아까 말한 대로 하던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지방이나 그런 이따 또 얘기할 거면 지방이나 1억 이하짜리 대표적인 세 가지 그 투자 그 소액 상품이 있죠. 네. 뭐 지방 분양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기겠죠. 초기 재개발. 네, 그렇죠. 내가 몇 번째 토끼인가 세야 되는 거. 손가락이 있어서 그리고 1억 이하짜리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상품들. 이게 올해는 계속 하던 걸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왜? 여기서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 다 자료를 좀 깔끔하게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자료는 다 나중에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다 나눠 드립니다. 풀 버전으로. 네. LTV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고요. 음. 다 가능한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은 합산가지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1주택자 위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쭉 이야기해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후의 부동산 영향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 첫째는 두 가지 방향성인데 네. 공약의 시행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영역에 대통령 시행령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할 것이다. 그 빨리가 지금 당장 아니에요. 네. 올 하반기 정도가 될 거예요. 올 하반기 정도. 네, 그 정도. 네. 우리 심리는 그때쯤 맞춰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그렇죠. 조금 제대로 그렇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서로 워낙 이게 눈치를 봐. 때문에 네. 안 맞아요, 돼요. 이게 맞아요. 깻잎반장 차이랑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의 정부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초반부 했던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여기 존경하는 빠쇼님이나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여러분들과 저희는 법인을 투자를 많이 했고 이미 다주택자예요. 네. 저희들은 이미 2020년 7월 710 대책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페이드아웃 돼 있어요.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 시장이 2020년 7월에 근데 그 시장을 치고 들어간 게 공교롭게도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저 임대차 200법이라고 하는데 전세값 올려서 2배 올렸으니까 그 법이 나오면서 매매 전세계에 붙기 시작하자 그 시장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법인도 묶였죠. 다주택자도 다 묶였죠. 아무것도 없는데 명의는 못 구하죠. 이미 다 써가지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였죠?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에 두려움. 네, 소외되는 거 싫고 그렇죠. 나만 FOMO. 모르는 거 그렇죠. 싫고 그런 그렇죠. 거지. 예. 포모 증후군. 이게 뭐냐? 증후군. 한국말로 하면 영끌족. 이게 2030 영끌족들이 그때부터 갭이 줄었네? 임대차법도 갭이 줄었네 하면서 2020년 7월부터 들어와가지고는 그 시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난 말이 뭐였냐면 실거주성
장세다. 실거주성 대세 상승장이다 많이 나온 게 그들이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사면 서울에서 LTV 50%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50% 잘해 60%인데 내가 남의 집을 사게 되면은 남이 살 집을 사주게 되면은 LTV 극단적으로 70% 80%를 이용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줄어들죠. 내 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내가 6억 이하짜리 9억 이하짜리 집을 사게 되면은 전세대금 대출 나와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개 실구조 우주택자가 갭 투자를 하나 사고 9억 이하짜리 자기는 전세 들어가 살고 이런 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2030 영끌족들이 20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우리가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이 많이 나왔어요. 20년, 21년 실거주장 치 많이 튀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워낙 크게 튀어가지고 카메라 찍혔겠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자상 나셔라. 죄송해요, 못 남았어 보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나오면서부터, 문제는 뭐냐면은, 20년, 21년에 그들이 많이 올렸어요. 6억대, 9억대, 10억대 많이 올렸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들이 핵심이 뭐였냐면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첫째가 그쵸.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네. 거의 이자만 내는 거. 또 하나 이자만 내는 쉬운 대출 이지머니가 뭐가 있었죠? 신용대출. 이 둘 가지고 자기 돈이 없으니까 2030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네. 자기가 모은 돈이 몇 천도 안 되는데 마통 1억씩 받고 그 다음에 또 추가 1억을 가가지고 그 인터넷은행 뱅크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받아 2억 마통 땡기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두 채 사면서 그들이 5억, 10억씩 막 벌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죠. 작년 21년 11월부터는 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묶여버리자 갑자기 그들이 올려놨던 시장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억 이상 12억 이하의 그 시장이 계속 감사합니다. 네.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빠진 거기에요. 우리가 버티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버티고 있는 이 3억 이하짜리 지금 우리가 찌글찌글하게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돌려먹고 있는 이 시장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가격 지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 핵심은 이 자료인데요. 좀 잘 설명을 좀 간단히만 드릴게요. 네. 우리 차례가 아니라는 뜻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시장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정책 그 위정자들의 그 당위성이에요. 내가 이걸 해. 예를 들어서 정책을 풀어야 돼. 예를 들어 이명박 때 다 풀었어야 돼. 박근혜 때도 다 풀었어야 돼.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무현 다 묶었어야 돼.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려운데 따라오시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나 정규강의 때 듣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네. 네. 이게 파란색 선이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한국의 수출이에요. 아, 파란색 선이 수출이다? 네. 파란색 수출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게 그 0이에요. 0. 즉, 이 0보다 위에 있으면은 수출이 잘 된다. 잘 된다. 그리고 0보다 밑에 있으면은 수출이 안 되는 된다. 불경기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수출과 수입을 합쳐가지고 대외 의존도가 80%예요. 우리나라 그 경제에. 그 수출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 경제 46%가 수출이에요. 수입과 치면 아까 80% 가지만 엄청난 대외 의존도 가지고 있다면 이 수출의 모든 게 달렸어요. 왜? 그런 나라예요. 인구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내수를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그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이거 저 편하게 지울게요. 잘 오타이 알잖아 우리끼리 그냥 넘어가. 예,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는 수출이 항상 좋았어요. 정권 내내.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항상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 이거 GDP 갭이 플러스 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을 부양하면은 이게 과열돼가 자산 시장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눌렀던 거예요. 빨간색이 뭐냐? 그래서 대출 수요, 가계 대출 수요. 즉 이게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규제가 심하다.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대출 풀어주면서 부양을 한다. 그 뜻이에요. 보세요. 이게 0이 여기인데 이만큼 내려요. 노무현 정권 말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정책을 이때 쏟아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 우리 공주님 때는 보시면은 정권 내내 경기가 안 좋았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정권 내내 부동산 부양을 했던 그런 경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정권 헤드가 바뀌면 다 바뀐다 생각하지만 그 헤드가 뭔가 시행하려면 당위성 있을 때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표의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그 수출 경기 안 좋아서 GDP가 떨어지면 벌충하기 위해서 내수를 부양합니다. 그 내수가 부동산을 통한 우리가 모든 월급도 늘지 않고 아무것도 늘지 않는데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산 소득이 늘면서 이거를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이 자산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방어책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항상 부동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왜 단군 이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땅덩이 조그매가지고 화강암성이라서 땅이라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세요. 보시면은 경기가 처음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G4를 눌렀다가 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경기가 파란색 수출이 언제부터 꺾이죠? 2019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를 칩니다. 그러네요. 이게 언제죠? 우리가 언제 금리가 떨어졌죠? 2019년 7월부터 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 추억의 그 빵언니, 식빵언니, 식빵언니 김연경이 빵언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원래 정책 프론트에 있다가 부동산 정책 프론트에서 나와버리고 그 부동산 정책 모든 프론트 데스크를 장악한 사람이 있죠. 그때부터 홍남기 총리. 왜 우리도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 수긍하지만 궁금했죠. 너무 파격적이었으니까. 아니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데 빵 아줌마가 있는데 빵 드시라고 들여보내고 왜 그 자리를 홍남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나와서 부동산을 컨트롤하고 모든 거 컨트롤하러 하느냐. 프론트 데스크 바뀐 이유가 뭐다? 그때 왜 국토부 장관은 금리나 거시정책 매크로 그 통화정책, 금리 통화정책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만져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다시 말하지만 다시 오버랩 시킵니다. 네. 수출 경기가 작살나버리니까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시키다 보니까 부동산에 들어가야 돼. 그럼 갑자기 부동산을 부양하려면은 금리를 극단적으로 낮춰줘야 갑자기 부동산이 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소비를 하게 날라 칠날래 팔래 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와가지고 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부양해서 그때부터 부양책이 나온 거였어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부동산 정책과 그 근간은 다 맞아요. 근데 좀 더 위에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을 보시면은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작년 21년 말부터 수출경기 됐다면서 윤석열 된다고 해도 부동산 안 풀어. 쉽게 못 풀어. 이게 계속 했었어 저는. 물론 재수없는 얘기였었어요. 그때는. 저기 재수없게 씨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데 집 갔다 와도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이 저번 달까지 했을 때 기준으로선 수출이 근데 어떻죠?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 아시죠? 여러 가지 사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도 터지고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경기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다시 밀어 올리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왜? 거래가 멈추면서부터 경락 매매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고 경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씩 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나 좀 뭐 듣기 싫은 분일 수 있겠지만 이재명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었더라도 이 정도 부양을 했어요. 했어요. 막 정권 말에 계속 부양책 썼잖아 사실은. 공약 자체도 자체가 공약 부양책이 나왔었어.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한 그래도 맞아요. 표값이잖아. 이게 맞는데 표값 맞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은 그렇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학자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 준비를 하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은 좀 더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다시 또 시간을 30분 정도 오버해 보면은 경기가 어떻게 됐죠? 23년까지 좋아지다가 4년부터 나빠질 수 있어요. 네네. 결국 우리는 긴 시계로 이 정권이 풀 수 있는 건 먼저 풀겠지만 이 풀 수 없는 국회에 가야 되는 그 사안들 이런 우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진짜 우리 대목 같은 것들 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때 돼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위성을 얻어요. 이때는 이들이 거부를 못해. 이 거부했다가는 갑자기 파란색이 없어져 버려 국회에서. 그럼 얘들 이제 거의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협치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래서 처음에 그 존경하는 박 총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시계를 2년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긴 흐름을 보고 내가 사이클을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2020년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던 거 계속 해야 돼요. 뭐 1억 이하짜리 그런 거 해야 되고 소액 투자 계속 해야 돼요. 근데 23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도나 이런 데 이제 어차피 다 풀리고 시작하니까 개인 명의를 쓸 수 있는 거 준비해 가지고 그때쯤 턴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미 그 어느 정도는 양도세 완화가 되면서 2년 지난 것들은 이제 일반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명의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뭐가 명의 얘기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은 네. 경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조정받은 것들 사야 돼요. 그리고 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국에서는 지방광역시가 제일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돈으로 모아서 지방광역시 핵심지에 있는 개발 상품이나 그런 것들, 특히 대표적으로 대구 같은 부분은 모든 공급이 도심지 몰려 있잖아요. 네. 도심지 구도심의 신축은 불패예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완소템 같은 거, 그런 것들 모든 그런 컨셉으로 시기에 맞게 자기 지역과 맞게 흐름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입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하던 걸 계속 하면서 감을 잃지 말고 쉽게 말하면 몸 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이에요.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워밍업.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나는 거예요. There'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조금씩 돈을 만들고 게다가 우리들은 다 CEO잖아요. 세금 있잖아요. 계속 법인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할 걸 계속 해야 돼요. 뭐든 해야 돼요. 지금 뭐 쉬고 공부한다? 다 좋아요. 저는 오히려 공부를 추천해요. 못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6월달 넘어가고 등 떠밀려서 사게 돼 있어. 또 톡방에서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아, 뭐 샀다 하더라. 누구 철수 엄마 뭐 샀다. 영희 엄마 뭐 샀다 하더라 할 거예요. 사면 되니까 준비하시고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탑다운 방식에서는 그래요. 순환론자 입장에서. 그건 뭐 정선 말씀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뭐 어떤 데를 투자하면 좋으냐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어차피 그 강의장에서 다 갈 때 드릴 건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총 아파트 세대수를 저희가 네이버에서 저희 팀이 빼옵니다. 1,100 그러니까 대충 1,100만 호가 있어요 아파트가. 네네. 1,100만 호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 네이버에 있는 매물들을 다 긁어가지고 저희는 매일 긁으니까요. 긁어가지고 그 세대수 대비해서 지역별로 몇 퍼센트가 있나 비중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건데요. 전국 평균이 이게 4월 16일 기준으로 3.3%예요. 이거 매물이에요. 매물의 숫자. 네. 즉 3.3%보다 작으면은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없는 거. 지금 뭐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쭉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뭐다 계속 시장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수를 여러분 하락장에는 지수 볼 필요 없어요. 그쪽 티커 이만큼 튀었다고 뛰어 들어갈 거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보다 이미 먼저 올라 있어 시장은. 아시잖아요. 지수는 느린 거.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해서 매물 양을 가지고 변동되는 걸 보고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세죠, 전세, 우리는. 왜? 저는 아까 오소독스하게 갭 투자 위주를 보기 때문에 전세. 모든 심리는 아무리 재개발 상품이 좋고, 주옥 같은 상품이 있어도 심리가 죽으면 피가 안 붙어요. 싸게 살 수는 있지. 근데 이거 반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려 아파트나 반려 상품이. 그 때문에 시장이 좋은 데가 되는데, 자, 전국에서 지금 이 정도가 대충 봐도 전국 평균보다 작아서 빨간불이 돌아요. 공교롭게도, 이런 데요. 이런 데요.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금 그리고 파란불은 들어왔지만은 1% 이하인 지역들을 따지면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광주. 저 전라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 아니죠. 그리고 강원도 충청 남북도. 공통점이 뭐죠? 놀랍게도 놀랍진 않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몸으라는 거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전 내비게이터가 돼가지고 확신을 준 사람일 뿐이에요. 어차피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다. 내비게이터를 찍어야 얼만큼 가는지 빨리 가는지 알기 때문에 전 내비게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여러분들 이 지역에 가는 게 맞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작년에 하던 걸 계속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전세 아직도 없어요. 특히 뭐 이렇게 전라남도 북도 이런 데는 0.5% 0.2% 어디야 여기는 아름답네요. 어디야? 경상북도 지금은 경상북도 0.2%예요. 근데 내년에 물량이 많으니까 이건 어차피 좀 논의를 하고 이거는 어쨌든 이런 지역들은 가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달도 전세 맞춰요. 전세 맞춰요. 수리 안 해도 전세 맞춰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하던 거를 작년이어서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하면서 시장에 남아 계셔서 하반기 이후를 준비하는 게 맞다. 그게 오늘 빠숑이가 제가 만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장에 여러분들 어차피 처음 봤으니까 시골에서 온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 순환농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지역별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심리가 회복된 난 다음에 되게 돼요. 되고 지금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금리부터 방향성 왜? 아까 봤죠 윤석열 정권 이야기 잠깐 못했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핵심은 아까 봤던 2030이에요. 그들이 지금 집값 조정받기 시작하잖아요. 집값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마무리로 들어가면은 이들이 돈도 없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여기 계시는 뭐 시우님도 그렇고 뭐 조우재님도 그렇고 꽃놀이 뭐 이런 분들은 다 뭐냐면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모은 돈이 있어서 몸빵이 돼요. 금리 오르는 거 우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2030은 마통을 받아서 했었고 첫째. 근데 마통금리 아시죠 대충 더블 뛰었죠. 네. 그리고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또 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양 대수 받았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거의 물 빠지면 빤스 아니면 얘들이에요. 2030.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얘들을 연착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초반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조금씩 심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이 실수요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하인 사람들, 0주택자, 1주택자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여기서 2030 이들의 집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음. 계속 정책을 보시면은 대출도 LTV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1주택자도 종부세 낮춰주고, 재산세 낮춰주고, 1주택자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로 어디 포커싱 되나 보세요. 다 실수한테 가고 있어요. 우리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어요. 왜? 아직 우타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턴은 언제냐면은 아까 말한 그 정도 시기예요. 내년 내후년 정도에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실제 금리 인상이 내년 23년까지 쭉 올라가는 게 맞는 기정 사실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금리가 모든 걸 짓눌러가지고 압사된 상태 될 거예요. 경기도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뭐 리세션이나 그런 거는 금리 장단기금 역전에 그런 거 2024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시기가 와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고 지켜봐야 돼요. 그 걔는 착하다 뭐 그 팀은 강영욱처럼 멍멍이야 기다려 앉아 그게 우리예요. 아직은 하던 가면서 꾸준히 하던 계속하면서 기다리고 그 시기를 기다려서 우리 시기가 아니란 걸 이해해야 돼요. 윤 정권이 새로운 신정부가 잘못했다 말이 바뀌었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던 지지 계속 하셔야 되고 하던 그 방향성 이어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나 지금 매크로 환경이 탑다운 방향을 봤을 때는 순환로 집행해서 그게 맞아요. 이들이 2030 구하기, 라이언 인방 구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2030 구하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죽는 거 보고 경기가 안정화되고 하반기 무조건 경기를 보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6월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경기라만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게 왕복 조작하면서 2030이 잘 살아나는 걸 본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나온 것이 올 하반기는 그래서 제가 그 자주 드리는 말씀이 예전 강의 때도 그렇고 대선은 방향성이에요. 이정표예요.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의 하반기가 이제 변곡점이에요. 방향성일 뿐이에요. 변곡점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카드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고 임장 같은 것도 가끔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오프에서 그 만나요 우리. 뭐 이 정도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유. 시간을 좀 더 가져가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야, 오늘 폭풍 강의를 해주셨네. 예.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물고기빠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강의는 오픈했는데 아, 예. 물고기빠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시고 어떤 투자를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셨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네요. 아닙니다. 예. 많이들 도와주세요. 이제 5월 종소세도 내야 되고요. 종부세도 내야 되고요. 작년 2월 해가지고 많이 내야 되고 남아있고요. 저 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물고필바님의 강의는요. 지금 스마트 튜브에서 할게요. 하고 있는데, 올라왔구나. 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오프라인을 뵙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 들으실 텐데 왜냐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2주 동안 4시간씩 8시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요 클릭하시면 장소랑 것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규제가 심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제 커리큘럼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 같은 경우에 한 10배 이상 내용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리의 향방, 유동성의 향방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드리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팩트 체크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식경제라든지 외국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금리, 금융통화정책, 부동산의 상호작용 순환 원리도 아마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물가와 금리와 부동산 마스터링까지도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첫날 4시간 동안 할 강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때도 확 불러주지 않는다. 조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근데 아마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 누가 되어도 부동산 규제는 점점 완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이재명 후보가 됐었어도 마찬가지라는 말도 해주셨었는데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대선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지 대선 이슈들 그리고 시장 전망 해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빨간 책을 해놨습니다. 집중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 제안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이것들을 보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혜택들도 좀 있었네요. 야,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다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때. 같이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스터디 카톡방도 무료 초대. 네. 원래 연회비가 있는데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료로. 네. 같이 그러면 식구들을 이거- 모아서 합니다. 예, 강의 비가 되게 싼 편이네 그럼. 이런 혜택들까지 다 보고 제가 인건비가 싸서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물고 필바님의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튼 근데 이런 공부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것들. 직장 2000 생활도 바쁘셨을 텐데 대기업이라서 아이고, 만만치 않은 지간이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아닙니다.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가요. 이제 음. 본격적으로 저도 17년 정도부터 이제 하게 돼서 그냥 정말 전문가들 따로 계시고 저는 그냥 수박 겉핥기죠. 그냥 재미로 하는 취미로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세요? 네, 주식은 안 합니다. 이건 주식 투자도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석 그쵸. 방법들인데. 근데 워낙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저 같은 사람은 주식하면은 이제 폐가 망치네요. 되게 네,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서 예. 네, 그래서 오래 긴 호흡으로 이제 신경 덜 쓸 수 있는 그런 투자 또 직장 다니면서 화면 많이 안 봐도 되는 것들 그렇겠네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 긴 걸로 집을 뭐 사모으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분야에 있어 진짜 부동산의 진심인 남자 예, 물고 필바님의 거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 공부하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규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오프라인 또 다른 행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인사 나누시고 마무리하시죠. 뭐 반갑습니다. 제가 뭐 물글핀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디 나와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책을 쓰거나 그런 플랫폼화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직장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그걸로 저는 좋은 경험했고 이번에 큰 힘을 얻고 가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는 그리고 어려운 시기 공부한 사람으로서 심도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가볍게 서로 간에 넌 뭐 사니? 난 뭐 살 거 앞으로 뭐 살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물고 필바님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종종 모셔서 중간에 또 질문들 올라오거든요. 또 모셔갖고 질의응답하는 거 또 유튜브로 라이브 또 재밌게 또 해주실 거죠? 이거 맥주 한 캔만 놓아주시면은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맥주 놓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물고 필바님의 온라인 강의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 블로그나 이 유튜브 밑에 링크에도 다 걸어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